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야니스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ESPN에서 직접 제안한 야니스 트레이드 시나리오고요. 제가 그저께 야니스의 상황에 대해서 쫙 정리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트레이드 시나리오 위주로 한번 컨텐츠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샴즈가 야니스에 대해서 야니스는 트레이드 마감일 혹은 오프시즌을 통해서 새로운 팀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여러 팀들이 밀워키 벅스에 공격적인 제안을 건네고 있고 구단 역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니스는 밀워키를 떠날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샴즈가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밀워키의 플레이오프 경쟁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니스는 MVP 레벨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야니스와 밀워키가 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야니스가 곧 밀워키였고 밀워키가 곧 야니스였습니다. 13시즌 동안 뛰면서 889경기 32.7분 동안 코트를 누볐고요. 21,377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8,831개, 어시스트 4,456개, 스틸 988개, 블락샷 1,086개. 엄청난 성과를 냈죠. 필드골 55.4%, 3점과 자유투는 평균 이하긴 합니다만 밀워키 구단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가장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압둘 자바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90년대에 뛰었던 글렌 로빈슨, 레이 알렌도 마찬가지였고 밀워키 벅스에서 야니스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없었습니다. 오스카 로버슨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 NBA 챔피언에 올랐고 당연히 파이널 MVP는 야니스의 몫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MVP 2번 백투백으로 받았고 올 NBA 팀 9번인데 퍼스트 팀 무려 7번, 세컨 팀 2번, 올 수비팀 5회, 퍼스트 팀이 4번, 세컨 팀이 1번. 그러니까 이런 팀에 들어가면 그냥 퍼스트를 거의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이란 상을 다 받았습니다. 올해 신인상 빼고는 올해 수비수상 받았죠. 기량 발전상 받았죠. 또 NBA 컵대회 우승했고 컵대회 MVP까지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상들을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우승 이후에 딱 50년 만에 밀워키에 챔피언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좋지 못합니다. 2021년 우승 이후에도 야니스와 밀워키의 전력은 모두 건재했지만 2021-22 시즌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2라운드 진출하지 못했어요. 의외로 일라딱이 많았는데 야니스 본인의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야니스가 의외로 일라딱이 많습니다. 거의 웨스트브룩 칼말론급이에요. 그리고 2022-23 시즌에는 리그 최고 승률을 거뒀지만 역시나 불의의 부상으로 8번 시드인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이끌던 마이애미 히트에게 1라운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자, 이제 ESPN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 야니스 오퍼가 가능한 구단들, 주요 구단들 살펴보겠습니다. 바비 막스는 샐러리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소스를 받아서 썼다기보다는 워낙 드래프트 지명권이나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비 막스의 기사를 좋아하긴 합니다. 자, 이분의 기사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혹스 거래 난이도 10점 만점에 7점,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애틀랜타 혹스도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트레이드에 어려움은 뒤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까지 애틀랜타는 자체 1라운드 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닌 2026년 1라운드 픽이 있죠. 바로 뉴올리언스로부터 받아온 비보호 픽입니다. 비보호 1라운드 픽이고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스타 스팟에는 선수가 없긴 해요. 제일런 존슨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하지만 제일런 존슨을 비롯한 영건들의 야니스의 재능을 첨가한다면 단순히 높은 경쟁력을 넘어서 우승 후보의 위용을 갖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과연 애틀랜타가 황금 드래프트로 평가받는 2026년 1라운드 픽을 포기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죠. 밀워키 입장에서는 내년에 AJ 디반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카를로스 부저의 아들인 또 캠 부저, 카메론 부저도 나오죠. 굉장히 풀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1라운드 픽을 상당히 포기하기가 어렵죠. 더구나 지금 뉴올리언스는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야니스의 계약이 종료되는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그때 야니스가 애틀랜타와 연장 계약을 맺을까? 혹은 이번에 트레이드가 됐을 때 곧바로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 렌탈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에이프런 현황은 첫 번째 에이프런, 이 하드캡이 씌이게 됩니다. 첫 번째 에이프런 넘어가면 14.8mm 여유가 있으니까 셀러리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드래프트 자산은 2026년 1라운드 보호픽이 가장 큽니다. 뉴올리언스 혹은 밀워키 픽 가운데 상위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픽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27년은 탑4 보호, 26년 또 1라운드 픽, 그리고 28년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뭐 자산도 괜찮게 보유하고 있고 또 연건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애틀란타가 연건들을 얼마나 포기하면서까지 또 혹은 2026년 1라운드 픽을 내줄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팀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거래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2점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그 이후로 밀워키 측에 이상적인 제안을 건넬 수 있기 때문이라고 ESPN은 분석했습니다. 최대 1라운드 픽을 4장까지 제시 가능하고요. 1라운드 픽 4장이면 뭐 훌륭하죠. 거기다가 밀워키가 탐낼 만한 연건들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사르 탐슨도 있고 론 홀랜드 2세, 여기에다가 뭐 제이든 아이비까지 있기 때문에 또 만기 계약자인 토바이스 해리스로도 셀러리 매칭이 가능하죠. 굉장히 다양한 꾸러미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JB 비커스테프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를 건너뛰면서까지 슈퍼스타 영입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위험 요소도 아니 지금 뭐 디트로이트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야 비로소 꽃을 피웠는데 굳이 현 시점에서 칼을 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야니스 영입을 위해서 유망주 및 핵심 자원을 대거 유출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본질적인 뭐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죠. 자, 에이프런 현황은 첫 번째 에이프런까지 26.1mm 여유 있으니까 셀러리 캡 아주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드래프트 자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년부터 32년까지 1라운드 픽이 모두 다 있고 2년 연속 드래프트 픽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총 4장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억울 아니죠? 네, 바비막스가 이야기한 거고요. 거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굉장히 거래 난이도가 낮다고 지금 현지에선 평가를 했고요. 야니스 영입 난이도가 가장 낮은 팀으로 ESPN과 바비막스는 골든스테이트를 꼽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지미 버틀러, 조나단 쿠민가, 뭐 드레이먼드 그린, 그리고 또 젊은 재능인 뭐 브랜디 포젬스키, 또 셀러리 덤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셀러리를 채울 수 있는 용도인 버디 힐드, 모데스 무디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대다수의 자원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드래프트 자산, 네, 1라운드 픽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위험 요소가 있죠. 장기 부상자인 버틀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시나리오고요. 그런데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우리는 부상을 입은 버틀러를 트레이드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야니스가 나온다면 뭐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버틀러는 당연히 내보내야 하고. 자, 또 하나는 일단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 계약 이슈가 딜 설계 난이도를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야니스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트레이드가 된 팀과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야니스가 짧게 골든스테이트에서 한번 뛰어보고 본인의 또 행선지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짧게만 쓰고 픽은 픽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 과연 감내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죠. 자, 에이프런 현황은 첫 번째 에이프런은 넘어섰고요. 두 번째 에이프런에서 26만 4천 달러의 여유가 있습니다. 뭐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에이프런을 넘기 직전이고요. 드래프트 자산은 향후 7년 동안 1라운드 픽 최대 4장 트레이드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뭐 좋은 조건인 거죠. 2년 연속 1라운드 픽 트레이드는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 4장이 가능하고 픽 스왑도 3개를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1라운드 픽 4장 좀 아쉬운데 픽 스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워리어스가 야니스와 카일 쿠즈마를 받고요. 그리고 밀워키는 지미 버틀러와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비보호 1라운드 픽 4장. 깨끗하고 깔끔한 1라운드 픽 4장이면 아마도 밀워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현지에서 많이 내다보고 있죠. 만약에 쿤보가 골든스테이트로 간다면 뭐 도파민 제대로 터질 것 같고요. 자, 휴스턴 로켓츠의 거래 난이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10점 만점에 7점인데 일단 케빈 듀란트 영입하면서 이미 많은 트레이드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그쵸? 듀란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피닉스에게 1라운드 10순위 지명권도 줬죠. 야니스 영입을 위해서는 아멘 탐슨을 비롯한 유망주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라운드 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밀워키는 본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멘 탐슨 같은 재능들, 뭐 알포렌 생구는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연건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위험 요소는 역시나 트레이드 이후에 야니스의 연장 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야니스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야니스는 예전에 마사 유지리 단장이 있을 때부터 토론토는 좋아했고 그랬는데 휴스턴은 뭐 딱히 그런 연고지에 인연이 없기 때문에 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야니스 영입을 한다면 미래 계획을 뭐 휴스턴은 전면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리드 샤퍼드, 타리슨, 그 다음에 또 알프렌 생군, 아멘 탐슨, 자 이런 선수들 위주로 듀란트와 함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도모하고 있는데 야니스 영입한다면 계획은 꼬이거나 아니면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A프런 현황은 첫 번째 A프런에서 1.3mm의 여유가 있고요. 드래프트 자산은 2027년 1라운드 픽, 이거 브루클린에서 교환된 거고요. 그리고 피닉스 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자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디트로이트나 골든스테이트에 비해서는 미래 자산이 그렇게 화끈하진 않죠.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자, 오늘 야니스의 어머니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찍은 사진을 또 게재하기도 했었는데 마이애미와 야니스는 꽤나 오래 링크가 돼 있었죠. 자, 여유로운 셀러리 캡 및 유망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쵸? 일단은 켈렐 웨어 같은 선수들, 하이메 하키즈 주니어 충분히 미러키가 또 탐낼 만한 선수들이고요. 물론 여기에 1라운드 픽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만기 계약자들을 활용한 연봉 매칭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모네 폰테키어 혹은 테리 로지어 이런 선수들 만기 계약이고요. 25밀 이상 받는 선수도 셋이나 있습니다. 특히나 25밀 이상이면 굉장히 셀러리 매칭하기가 좋잖아요. 타일러 히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앤드루 위긴스도 있고요. 다만 위험 요소는 다수의 1라운드 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좀 한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마이애미는 지금 계속 변죽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마이애미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A프런 현황은 첫 번째 A프런에서 7.2mm의 여유가 있고요. 드래프트 자산은 30년과 32년 1라운드 픽. 이걸 과연 마이애미가 쓸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왜냐하면 마이애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26년, 29년, 30년, 31년, 32년 스왑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쿠피의 보도에 따르면 가족 우선의 환경을 좋아하는 야니스에게 팻 라일리 마이애미 회장의 고압적인 리더십은 영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might be라는 그런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거 이제 스쿠피의 추측이긴 한데, 과연 야니스가 팻 라일리 회장의 그런 강성의 면모,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할까? 이렇게 의문점을 내비치는 거고,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야니스와 뱀 아데바요가 같은 에이전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선수가 히트에서 함께 뛰는 시나리오를 논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야니스 영입을 원하는 히트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거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자, 거래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7점이니까 높아요. 자, 일단 1라운드 픽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몇 장 있다고요? 11장 있습니다. 11장. 진짜 우승팀에게 1라운드 픽 11장? 미친 거죠. 자, 그리고 젊은 유망주들 다수 존재합니다. 그냥 눈길 돌리면 다 유망주들이죠.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역시 우승과 가장 맞닿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야니스가 팀의 전력만 놓고 보자면 OKC를 향해서 군침을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험 요소가 있죠. 이미 썬더는 SGA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야니스가 갔을 때 야니스는 물론 1.5 옵션, 1.5 옵션 혹은 야니스나 스가나 서로 1옵션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진 않겠지만 너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색채가 강한 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만으로도 어쨌든 썬더는 우승권인데 야니스 영입이라는 모험수를 던질까? 그리고 ESPN에서는 그건 썬더의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이프런 현황, 이토록 전력을 잘 구성했는데 첫 번째 에이프런보다 8.6mm의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샐러리도 잘 디자인을 해놨고요. 드래프트 자산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픽 들고 덤비면 썬더를 이길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죠. 다만 썬더가 시즌 도중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우승 후보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트레이드는 지금 샘 프레스티 단장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는 약간은 위배된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거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6점이고요. 성공적인 리빌딩 이후에 샌안토니오는 웸비를 중심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디에런 팍스를 데려오면서 1라운드 픽을 넉 장이나 썼는데 픽도 풍부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망주로서 야니스 영입을 위한 패키지 설정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번 여름부터 야니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샌안토니오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위험 요소는 야니스 영입을 위해서 빠른 타이밍에 과연 핵심 자산을 트레이드할 것이냐. 미러키가 만약에 샌안토니오의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혹은 듣는다면 무조건 딜런 하퍼 혹은 스테판 캐슬 둘 중에 하나는 원할 겁니다. 둘 중에 한 명도 없이 트레이드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딜런 하퍼를 올해 뽑았잖아요. 스테판 캐슬을 작년에 뽑았는데
이 디에런 팍스와 함께 이 3명을 돌리는 그 시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과연 빠른 타이밍에 팔까? 이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야니스가 온다면 뭐 야니스, 루크 코넷, 그 다음에 웸비면 프론트코트는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위력적입니다. 그런데 백코트 자산의 유출이 불가피한 거죠. 왜냐? 딜런 하퍼나 혹은 스테판 캐슬 둘 중에 한 명은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에이프런 현황은 첫 번째 에이프런보다 10밀의 여유가 있고요. 드래프트 자산은 픽스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샌안토니 스퍼스 역시도 오클라호마 시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샘 프레스티 단장이 샌안토니 출신이기도 하지만 샌안토니 스퍼스는 시즌 도중에 어마어마한 빅딜을 통해서 완전히 로스터에 변화를 가하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 스퍼스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팀은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자, 거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3점. 굉장히 낮게 줬는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수의 1라운드 픽 자산, 1라운드 픽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테랑과 유망주까지 골고루 보유했죠. 신구 조화가 대단히 잘 된 팀이긴 해요. 지금도 훌륭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야니스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팀이기도 합니다. 일단 토론토도 거의 멜팅 팟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곳입니다. 거의 이민자의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건너온 야니스가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조건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빅마켓입니다. 또 미러키, 위스콘신주 미러키는 굉장히 추운 도시이기 때문에 야니스는 토론토의 그런 추운 날씨에 이미 적응이 끝난 상태죠. 또 예전에 마사이 유즈리 같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단장이 있을 때부터 야니스는 토론토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일단 야니스 트레이드를 위해서 구성할 선수들의 셀러리 매칭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마뉴엘 퀴클리 연봉 엄청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 야코 퍼들도 있고, 저는 셀러리를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지에서는 셀러리 매칭 난이도가 높다. 그 다음에 스카리 반즈를 원할 경우에는 거래 난이도가 상승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런데 토론토는 이미 딱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우리 야니스를 원하긴 하는데 브랜든 잉그램과 스카리 반즈는 not for sale, 팔 수 없는 자원이에요. 이미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에이프런 현황은 첫 번째 에이프런보다 약 71만 7천 달러 여유가 있고요. 드래프트 자산은 매년 픽이 다 있습니다. 토론토도 충분히 다크호스라 부를만 하지만 거래 난이도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폴리마켓에서 야니스 다음 팀 배당률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잔류가 44%로 낮아졌고요. 제가 그저께 만들었던 컨텐츠에서는 70%가 넘었는데 폭락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와 뉴욕이 공동 1위입니다. 17%. 그러니까 뉴욕도 사실은 이 ESPN에서 언급하긴 했어요. 그런데 뉴욕은 픽이 없습니다. 미켈 브리지스 영입하면서 픽 다 썼죠. 그전에는 오지 아누노비 영입하면서도 많은 픽을 썼었고, 야니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칼 앤서니 타운스와 트레이드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픽이 없으면 딜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와 뉴욕은 17%씩, 골든스테이트가 16%, 높습니다. 야니스의 골든스테이트행 어그로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토론토 4%, 애틀란타 3%, OKC 2%, 레이커스와 휴스턴이 각각 1%. 레이커스는 그냥 빅마켓이고 인기팀이라 살짝 끼워준 느낌이 드는데, 레이커스는 아예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고요. 자, 샴즈가 야니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그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애미, 미네소타, 뉴욕, 골든스테이트가 야니스 영입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야니스와 야니스 에이전트 존 호스트 미러키 단장이 지난 9개월 동안 야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 미러키 구단은 한 해를 쉬어가는 갭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년이라는 거죠. 이걸 제안했는데 야니스는 싫다. 전성기 구간이 야니스가 이걸 거절을 했고요. 두 번째 우승을 위해서 야니스는 굉장히 경쟁하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본인도 다치고 팀의 상황도 좋지 않고 로스터의 무게감도 낮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트레이드가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 제이크 와인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틀랜드도 다크호스다. 야니스 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크호스가 있는데 그 팀은 바로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SPN에서도 실제로 포틀랜드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야니스가 드루 할러데이와 재결합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선은 포틀랜드도 젊은 선수들이 많죠. 충분히 미러키가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러키가 보유한 2029년 드래프트 픽도 함께 트레이드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ESPN에서 내다본 포틀랜드와의 트레이드 미래 자산은 미러키가 데니 아브디아,
투마니 카마라, 쉐이든 샤프, 그리고 픽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카마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수비팀이기 때문에 미러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셈이고, 쉐이든 샤프는 계약 연장을 체결했잖아요. 만약에 미러키가 쉐이든 샤프까지 원한다면 글쎄요, 포틀랜드가 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서는 포틀랜드도 다크호스다. 그리고 ESPN에서도 포틀랜드의 거래 난이도를 10점 만점에 4점으로 매겼으니 한번 포틀랜드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야니스에 대한 이야기, 네, 야니스 트레이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야니스 컨텐츠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 뭐 똑같은 비슷한 컨텐츠 이틀 동안 만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ESPN이 제안한 야니스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또 이렇게 컨텐츠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야니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